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아직도 최강자이기는 한 인텔이 요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텔의 CPU를 사용해왔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앞으로는 서버에 자체 개발한 CPU를 사용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면 참 걱정이죠.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ICT 기업들은 자체 칩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지, 오늘 ICT 트렌드 시간에는 2021 IT 분야에서 중요해질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그 배경과 영향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긴급 재난 문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재난 문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왜 안 들어오는지, 혹시 알뜰폰인 것과 관계가 있는지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알아보겠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때 꼭 등장해서 도움을 주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눈에 띄는 IT 업계 뉴스 중에 하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명한 IT 업체들이 CPU라는 걸 자체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겁니다. 왜 ICT 기업들이 자체 CPU,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또 애플은 최근에 전기차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발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최근 IT 분야의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예. 예전에 애플이, 예전도 아니죠, 한 두어 달 됐나요? 자체 CPU를 만들겠다고 해서 네. 애플은 컴퓨터도 만드니까 컴퓨터 만드는 김에 그냥 우리가 CPU도 만들자 이제 하는 내용인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서버 그리고 PC용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있다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인데요. 일단은 그럼 어떤 설계를 하느냐라고 네. 봤을 때 MS 역시도 애플처럼 ARM이라는 회사의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서에 사용할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은 웬만한 거 다 여기서 다 설계 맡겨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들한테 부품을 맡기는, 뭐 이렇게 보면은 설계 따로 그리고 제조 따로를 만든 회사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야 뭐 하려면 거기에 의뢰해야 된다는 건데, 네. 궁금한 건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거기에 두뇌에 해당하는 CPU는 인텔 인사이드, 그렇죠. 그렇게 조합해서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두 개의 맥락이 다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운영체제 하면은 MS,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포인트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PC에서 하는 작업이 따로 있었고, 네. 모바일에서 하는 작업이 따로 있었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만 보더라도 어떤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PC에서도 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되고, 네. 심지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클라우드에서도 됩니다. 예. 자, 이 말이란 무슨 말이냐면,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나오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다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 앱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잘 돼야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인텔의 CPU는 분명히 PC에서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PC에서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예.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쪽에 그 저전력 칩이나 스마트폰 칩을 만들지 않았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ARM의 설계로 있는 스마트폰 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전기도 조금 먹고 가볍고 이런 거니까 성능은 좀 떨어졌었죠. 근데 이쪽이 또 성능이 요즘 최근에 엄청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옛날처럼 PC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서도 돌아가게 해야 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가게 해야 되고 PC에서도
펼쳐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성능이 좋은 인텔 칩을 쓸 것이냐 아니면 호환성이 좋고 전기를 조금 먹는 ARM 기반의 칩을 쓸 것이냐라고 계산을 했던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ARM의 기술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인텔은 생각보다 기술력이 옛날처럼 빨리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ARM 기반으로 가면 되겠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칩을 ARM 기반으로 설계해서 아예 그냥 맞춤으로 만들면 네. 그 칩을 어디다 넣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PC를 만들어 팔지는 않잖아요. 일단 조금이지만 만들긴 합니다. 서피스라고 하는 이제 노트북 태블릿 PC가 있죠. 예. 근데 그것보다 제일 큰 거는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마존은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업 시장에서 클라우드 시장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존만큼이나 많은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가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하면 제일 쉽게 떠올리는 게 내 파일 그냥 단순히 저장하는 거잖아요. 외장하드. 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저장하는 버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돌아가고요.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처리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옛날엔 컴퓨터에서 하던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직접 다 하고 그리고 그냥 접속하는 거는 다 껍데기 단말기인 거예요. 네, 일종의 렌탈용 컴퓨터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볼 클라우드라는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이제 그렇죠. 렌탈용 컴퓨터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폰으로 접근을 하든 아주 좋지 않은 컴퓨터로 접근하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단말기니까. 예.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클라우드에서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계산하게 하는 CPU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클라우드에 붙게 되는 CPU는 일반적인 컴퓨터랑 다르게 공간의 제약을 덜 받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컴퓨터라는 건 우리가 딱 하나 만들어지면 내 책상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복잡해지잖아요. 예. 근데 클라우드라는 건 엄청난 서버 공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CPU가 붙기 때문에 네. 뭔가 엄청나게 뭐 사이즈를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개를 병렬적으로만 잘 붙이면 계산이 되고 기술이 되고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인텔에서 만들어서 넌 인텔의 방식으로 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클라우드를 하는 어떤 서버의 특징에 따라서 네. 본인들이 맞춰서 설계를 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그 회사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알겠어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저기 어디 다른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 만들어 놓은 컴퓨터를 내가 빌려서 쓰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PC방 가서 쓴다고 하면 그 개념일 텐데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PC방 사장님들이 이번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다. 그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PC방마다의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럼 좋은 거 갖다 놔야지 손님들 오니까 네. CPU를 아예 자체 개발하고 아마존이 이거 많이 하잖아요. 클라우드. 네, 맞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이제 비슷한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존 역시도 인텔 반도체보다 자신들이 만드는 자체 칩이 오히려 수요에 잘 부합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역시도 지난 6월부터 ARM에 기반한 새로운 컴퓨터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홍보하기로는 인텔 기반 서비스보다 빠르고 비용이 5분의 1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칩들은 이제 엔비디아 기반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네. 부분 역시도 자체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근에 좀 칩 개발 전성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단순히 어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는 독자 모바일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과 구글이 같이 픽셀에 들어가는 뭐 CPU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거대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클라우드를 외부에 판매하고는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나 네. 바이두 같은 회사들도 바꿔야 되겠죠. 네, 스스로 지금 칩을 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칩 만들던 회사 인텔은 어떡합니까? 이분들은 네. 마치 그러니까요. 식당 하시던 분들인데 각자 다 그냥 집에서 우리 밥 해 먹을래요 하는 상황이 돼서 손님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좀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애플이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애플이 스스로 칩을 탑재한 노트북 맥북을 지난 11월 12일에 출시를 했어요. 예. M1이라고 하는 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처음에 이 제품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뭐 인텔이 계속적으로 잡고 있던 CPU 시장을 애플이 들어간다. 이게 잘 나올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호환성에서 이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CPU의 구조가 다르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설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인텔 기반에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애플에서 잘 돌아갈까? 뭐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애플 PC에서도 애플 소프트웨어만 돌아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어.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되니까 이게 그 벤치마크 기준이긴 한데 오히려 기존 칩보다 속도가 3배에서 최대 6배 정도 빨랐고요. 인텔 칩 쓰던 거보다. 네, 그리고 배터리도 2배 이상 더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시하겠다고 선언한 지 6개월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온 첫 제품이 네. 뭐 시제품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인텔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애플 자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예를 들면은 오히려 그 칩을 쓰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었던 앱들을 자연스럽게 노트북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 것이고요. 네. 같은 이제 CPU 계열을 쓰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넘어가 있어서 굳이 컴퓨터에 깔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용자들은 야 이렇게 되니까 넷플릭스를 15시간이나 볼 수 있어라고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노트북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 다른 데들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최적화해서 우리 서비스에 맞는 게 낫겠네라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인텔은 갑자기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텔 인사이드라는 말이 아니라 요즘엔 인텔 아웃사이드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 거의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그러겠어요. 것 같고. 이제 인텔 인사이드라고 써 있으면 네. 우리는 배터리 많이 먹습니다. 이제 그 얘기로 받아들여서 별로 좋은 기분 아닐 것 같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전력 칩이나 모빌리티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텔에서는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클라우드 서버 쪽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CPU에 대해서는 AMD라고 하는 CPU 회사가 예. 최근에 기술을 많이 올리면서 그거를 많이 잡았어요. 그 점유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PC 시장에서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시장에서는 인텔이 점유율이 90%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고객들이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회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서버용 칩도 독자 개발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까지 개인 PC 시장에서 뭐 애플이 CPU를 만든다라는 것보다 훨씬 큰 어떻게 보면은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인텔 입장에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야 인텔이 고민할 문제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네네네. 인텔은 그동안 그럼 인텔 인사이드 칩은 네. 어디서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개발하면 그것도 자기들이 공장 만들어서 지어요? 아니면 이건 누구한테 외주 생산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뭐 파운드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제 예. 외부로 기술 이제 그 제품 제조만 하는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다른 거죠. 인텔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제조를 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ARM이나 그리고 ARM 또 엔비디아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TSMC 같은 회사들의 이런 구조는 이제 기본적인 설계도의 메인은 ARM이 만들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각자 특화하는 작업을 엔비디아나 예. 이제 애플도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이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 완성된 부품의 설계도가 있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맡겨야겠죠. 예. 그 맡기는 작업을 보통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회사들에게 시키고요. 예.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공장들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 약간 수혜가 삼성에 오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TSMC가 이제 그 파운드리 시설을 잘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만들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요청들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른바 그 공장의 그 퀄리티 그리고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삼성하고 TSMC가 다른 파운드리 회사보다 한두 세대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 칩을 만들려면 TSMC나 알겠어요. 삼성을 줘야 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인텔은 걱정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큰일이다 여긴. 삼성전자는 제조 대행 이거 하면서 돈 좀 벌 수 있겠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럼 컴퓨터 하나 사두면 네. 예전에는 컴퓨터가 뭐 너무 느려져서 내지는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가 이제 못 받쳐줘서 이것 때문에 바꿨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컴퓨터 바꿀 일이 크게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컴퓨터를 바꾸는 주기들이요. 기업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요. 인텔에서 칩을 업그레이드 할 때에 맞춰서 모든 컴퓨터의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CPU가 바뀌어야 이제 그 다음에 껍데기를 바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들이 계속 인텔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 나오고 CPU 파워가 못 받쳐주는데 좀 좋은 것 좀 내라고 있었는데 이거 못 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애플도 스스로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스스로 만들면 마치 우리가 아이폰이 나오는 주기를 애플이 결정하는 것처럼 예. 이제는 맥북이 됐든 여러 가지 컴퓨터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그것에 대한 주기를 오히려 그 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니까 이게 어떤 마케팅 입장으로 보면 예전보다 자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복잡해지겠네요. 네. 애플 노트북이나 PC 사용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주기에 따라서 바꿔야 될 니즈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일반 PC, 일반 노트북 사용하던 분들은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웬만한 소프트웨어 다 있다고 하고 네네. 새로 나오는 거는 뭐 배터리 오래 쓰고 좋다고 하니 그건 당분간 쓸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바꾸든 그거 서버 바꾸는 거고 우리 PC 바꾸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는데 반도체 수요도 대개는 그래서 인텔의 CPU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네. 야 이번에는 D램 좀 많이 사갈 것 같습니다. PC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주기도 뭐 사라지거나 좀 달라지거나 네, 그렇죠. 그럴 어떻게 수도 보면은 있겠네요. 그 주기가 어떤 특정 시간에 폭발하기보다는 예. 지금과 같은 온라인 상황이 늘어나면 클라우드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계속 뭔가 그래프가 일정한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도 좀 있다고 그럴 봅니다. 수도 있고 마침 말씀하신 그 애플이 전기차도 만든다는 뉴스가 있어서 정말인가? 뭐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시장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은 테슬라가 일단 제일 먼저 가서 이 세상 전기차는 다 우리가 먹겠다 하고 그렇죠. 있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우리도 만들면 잘할 수 있어? 이제 뭐 이런 상황인데 애플까지 가서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애플은 어떤 걸 만든다는 겁니까? 일단은 애플의 전기차 이야기는요. 2015년에도 한번 나왔었고 뭐 2018년에 나왔었고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예전보다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로이터에서 애플이 2024년을 목표로 해서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을 탑재한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애플은 그냥 단순히 전장 소프트웨어 쪽을 했었는데 네. 전기차 자체를 만들겠다라는 기조로 전향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애플에서 테슬라로 넘어온 이제 그 덕필드라고 하는 부사장을 이제 2018년에 재영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의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부사장이 왔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애플 다니다가 테슬라 다니다가 다시 애플 입사한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들 경쟁하고 좋은 차 만들면 좋기는 한데 네, 투자자들은 고민이 좀 시작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다른 데서 만든다고 하면 뭐 일단 만들어 와 그러고 말 텐데 애플은 뭐든 하면 지금까지는 잘해왔으니까 정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에게 미칠 영향은 없겠습니까? 이게 꼭 네. 현대차가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일자리와 관련이 있어서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현대차에서도 내년 얘기할 때 지금 큰 변화의 맥락을 하나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의 우리가 플랫폼, 우리가 하도 요즘은 플랫폼 얘기 많이 하지만 역시 핵심은 원래 플랫폼은 자동차의 뼈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동차의 뼈대를 이제 전기차 전용 뼈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 있었던 그 일반 차의 뼈대는요, 그 안에 정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설계 자체가 내부 디자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테슬라 차 이렇게 열어본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테슬라처럼 전기차는 안에가 상당히 단순하거든요. 뭐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렇죠. 배터리만 잘 들어가고 모터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뼈대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디자인이나 네. 아니면 실내 설계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과 다른 정말 우리가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이런 예. 컨셉 카들이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로켓 같고.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이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애플에 기대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런 다양한 디자인이나 다양한 편의 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붙는 어떤 배터리에 대한 효용성 같은 것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내년이 제대로 된 전기차 시장에서의 대결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내년에 아마 현대차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대세는 어쨌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그 안에서
어떤 데서 시작한 곳이든 간에 결국 패권을 누가 잡을지 이것도 이제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내년 내후년에 사실 분들은 고민 좀 많이 되시겠어요. 전기차를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지 그냥 휘발유차 한 번 더 타도 되는 건지.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몇 번 전화나 메시지가 오지 않는 전화기들이 꽤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이제는 전화 받고 거는 용도로는 잘 안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이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긴급 재난 문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이 문자로 날아오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 핸드폰에는 안 오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서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또 혹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상식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온 국민이 다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네, 이 재난 문자가 기본적으로 2G랑 LTE망을 사용하는 단말기에만 제공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3G를 사용하는 단말기는 수신이 안 된다는 건데요. 예. 그 3G 단말기를 처음에 만들 때 그 재난 문자 기능을 탑재하려고 몇 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열 문제 또 배터리 과다 소모 문제가 있어서 그 기능을 추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과 분들이 하시는 고민도 참 다양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뭐라고 또 이게 발열까지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네. 문자가 오면. 그렇죠. 신기해라. 그리고 더불어서 그 2G폰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재난 문자 서비스 자체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출시된 거 그리고 LTE폰이라고 해도 그 재난 문자 서비스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2013년 전에 출시된 것이라면 이것도 수신이 안 되는 단말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문자가 안 오면 내 전화기 탓이다. 네, 단말기에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 되는 게 있나요? 뭐 요즘 알뜰폰도 쓰시는 분도 있고 저도 알뜰폰 쓰고 있고 알뜰폰은 오는데 네, 그렇죠. 문자가. 예. 알뜰폰도 기본적으로 다 수신이 가능한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게 알뜰폰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뭐 3G나 2005년 이전의 2G폰이나 네. 2013년 이전의 LTE폰은 수신이 불가능하겠죠. 내가 통신사 어디 가입했느냐는 무관하고 그렇죠. 하필 내 전화기가 그런 친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직구폰 요새 많이 사시잖아요. 이때도 내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재난 문자 기능을 넣는 건요. 해외 표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수신이 가능한데 다만 해외 표준을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수입되는 거는 다 우리나라 네트워크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신이 불량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해외 표준을 따르지 않고 만드는 단말기 제조사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재난 문자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난 문자가 안 오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일단 핸드폰 설정을 꺼두셨기 때문에 이 단말기 여태껏 제가 불가능한 단말기를 다 말씀드렸는데 난 거기 안 속하는데 하는데도 안 온다면 그건 핸드폰에서 설정을 꺼두셨기 때문입니다. 네. 단말기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긴급 재난 문자 알림을 켜두셔야 합니다. 이게 꺼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재난 문자가 안 들어오는 다양한 기술적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 봤는데요. 네. 혹시 뭐 그럼 나는 원래 내 단말기가 그렇다고 하니 그냥 운명이라니 하고 못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예. 이걸 다운받으시고 어플 환경 설정에서 재난문자 수신 알람을 켜두면 3G폰과 같이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단말기에서도 이 재난문자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어플리케이션 다운이 또 불가능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총 결론을 내보자면 3G이면서 피처폰의 경우는 재난문자 사각지대입니다. 사실상. 스마트폰이 아니면 안 되고 네,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건 문자가 오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발생한 확진자 이야기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동네도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고 또 이걸 보내지? 또 하는 궁금함도 생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 옆에 김포까지 소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는 일일이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라디오 방송을 송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내 핸드폰이 그 신호를 수신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나지만
강릉으로 가면 강릉 지역의 확진자 관련한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날은 서울 지역 정보는 안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에 사는데 김포 소식까지 받아볼 수 있는 건 그 이통사의 기주국이 보통 장애물이 없으면 15km까지 반경에 전파가 도달한다고 해요. 가끔 북한 방송 라디오에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네. 이쪽으로 가면. 맞아요. 그래서 요 반경 안에 뭐 기주국이 여러 개 있다면 제가 여러 군데 지역에 그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재난 문자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받는 내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럼 국가에서 이동통신회사들한테 이거 주려면 이 비용도 꽤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통신사는 이미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재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죠. 갑자기 병원 가야 될 일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셔야죠라고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공공기관도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예.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해요? 네, 출동합니다. 보면 우리가 뭐 각종 재난, 재해 방송 보면은 이 기관이 오늘 말씀드릴 기관의 마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적십자. 네, 적십자사. 예, 대한 적십자사. 여기는 가끔 등장하긴 하는데 예. 특히 뭐 전쟁터에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예. 뭐 헌혈하라고 하면 써 있고. 예. 근데 이게 민간 봉사 단체인지 아니면 상당히 좀 애매하죠? 공공기관인지 예. 아니면 무슨 전 세계에 다 있는 무슨 구호 단체인지 예.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다 해당되는. 다예요? 예. 국제적으로도 이제 다 있는 기구 국제기구처럼 행동을 하기도 유니세프처럼. 하고, 예, 네.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단체처럼 또 각종 뭐 기원이나 지원이나 후원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공무원 아니라 이거죠. 공무원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엄밀히 네. 말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이제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조직이 뭐냐라고 따지면 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 같은 기관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대한적십자사가 가장 오래된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어떤 단체들 중에 네, 이게 왜냐하면 19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적십자라는 단어를 찾아 올라가면 1905년,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 시절이죠. 예. 이때 이제 1905년 10월 27일 날 광무 황제, 즉 고종의 칙령으로 대한적십자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이 훌쩍 넘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제 기관이고요. 네. 재밌는 점은 이 대한적십자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있겠죠. 예. 근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나 찾아보면 1949년에 만들어졌어요. 정부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25번째 법률로 만들어진 법률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거예요. 그 민간 단체면 그 법률로 무슨 조직은 이렇게 한다, 뭐 규모와 예산은 이렇게 한다, 일일이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만들었나 하고 찾아보면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적십자라는 조직이 있어야 해외에서 네. 원조나 이런 걸 받는 창구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재밌어요. 좀 오래된 법인데 제14조를 보면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은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회장은 따로 있고 명예회장도 또 있는데 네, 명예회장은 당연히 대통령이고요.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이 명예직이지만 대통령을 자기네 조직의 장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법률에 딱 써놓은 조직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거예요.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회장님한테 이를 거예요. 회장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는 조직의 리더는 뭐라고 부릅니까? 과거에는 이제 총재로 불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너무 권위적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제 2017년 6월달에 이제 네. 총재라는 명칭 대신 회장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하면 사로 끝나니까 사장이지 뭘 또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그 한 조직의 리더를 뭐로 부르느냐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명칭이 이제 총재예요. 예전에 총재라는 명칭은 참 잘 쓰였습니다. 정당에서도 이제 그러게요. 대표를 총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국은행장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은행장인데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그렇게 부르죠. 지금도 예. 이렇게 부르고요. 은행 중에서도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총재로 쭉 불렀어요. 요즘은 산업은행장이라고 부릅니까? 요즘에 회장이라고 부르죠.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은행장이지. 굳이 은행장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또 그거보다는 뭔가 다르게 한 급수 높다라고 이제 높여 부르고 말씀하시고 싶으니까. 싶은지 회장으로 이제 부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알겠어요. 재밌는 이제 그런 명칭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주변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네. 심지어는 뭐 김장할 때도 등장하고 예. 수재민 이런 거 그거 하면 맞습니다. 또 등장하고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 이제 음. 전달하고 뭐 식사 등 이제 기본적인 뭐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 이제 적십사사죠. 예.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이벤트성 이제 일회성 행사도 있지만 지역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구호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곳도 이제 이곳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한국 현대사를 쭉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의 무슨 협상, 접촉 이런 건데 네. 꽤 오랫동안 북한과의 교류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대한적십사사죠. 정부끼리 만나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남북회담 합시다 그러면 남북회담 정부도 관계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양쪽 적십자사 관계자가 나와서 네. 이제 여러 가지 협상과 조율을 이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 교류 추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의 주요 업무 영역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헌혈하는 것도 여기서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관련된 혈액 일도 업무? 하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산하에 혈액관리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전국 지부 형태로 혈액원이 있고 그래서 헌혈과 관련된 체혈, 검사, 뭐 혈액제제 생산, 공급 이런 모든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아서 파는 거는 병원에다 팔면 중간에 이익이 남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런 거면 정부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뭐 적십자가 깃발이 빨간색이라 하나 그러니까 하시는 일들은 고마운데 왜 네. 여기서 하시나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사실 이제 대한적십자사 이외에도 뭐 한마음 혈액원, 그다음에 뭐 중앙대학교 혈액원 등의 이제 혈액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적십자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고 가장 큰 조직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맞나? 이렇게 애매하게 관리하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국가 혈액관리 정책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 혈액 관련 업무를 이제 총괄하자. 해야지. 그 적십자사가 뭐 다른 일로 잘 못하면 이 일을 잘 못하면 네. 파급 효과는 큰데 네. 민간 단체한테 왜 일 잘 못했냐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참 애매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지금까지 그래도 큰 대과 없이 수십 년 동안 잘 해왔는데 굳이 정부가 옥상옥으로 이거를 기관을 할 만들 필요 필요는 또 뭐냐?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예.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보류가 된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적십자사 수익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 띄워준 그런 개념은 아닌가 보여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만한 사업들이 별로 없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매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사사로 이제 피를 이제 사고 팔았죠. 예. 이제 밥벌이 하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신뢰할 만한 어떤 기관들이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기관들이 필요했고. 하긴 예전엔 정부보다 적십자사가 더 신뢰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적십자사는 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들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서울에도 보면 있죠. 서울 적십자병원 네. 충정로 근처에 가면 있고요. 예.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영주 등의 이제 적십자병원이 이제 있어서 직접 병원을 이제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조선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뭐 장애인 등 이제 위기 가정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적십자사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한 2,000 가구 정도를 이제 후원하는 정도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내에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후원자를 이제 모집해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결연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적십자사는 연결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 2만 가구 정도가 이런 형태로 서로 지원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사업도 이제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일단 뭐 어디서 나오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예. 그럼 얼마나 돈이 들까? 아, 적십자사가 1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 병원도 뭐. 운영하고 혈액원도 운영하고 하면 많이 들 것 하여튼 같은데 큰 돈 들 것 같긴 한데 2020년 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한 1조 원 정도 돼요.
1조 원. 1조 예. 원이 어디서 나와야 이제 이 일을 한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근데 전체 이 사업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 혈액과 관련된 일이고요. 아, 혈액 관련 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용이 5천억이다. 예. 그다음에 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나가는 돈이 여러 가지 병원 운영에 관련되는 비용들이 또 한 2천억 원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각종 사업을 통한 수입이 한 이제 7천억 원 이제 좀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혈액 뭐 예, 병원에 예. 판매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뭐 그래서 이제 치료비도 이런 좀 받을 사업은 거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정부로부터 이제 적십자사가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위탁을 네. 받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정부가 비용을 지급할 테니까 적십자사가 하세요라고 이제 보조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런 있죠.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의료와 혈액 부문에서도 이제 진료 및 뭐 혈액 검사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적십자사라는 거를 이름을 많이 듣는 거는 이제 적십자 회비죠. 연말에 예, 연말에 집집마다 집집마다 이제 쫙 고지서. 꽂혀 있는 고지서를 이제 보실 텐데 이미 이제 한번 이미 지나갔죠 이제. 그래서 연간 한 400억 정도를 이제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체 필요한 돈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크지는 않네요. 예, 상당히 이제 작은 비중이죠. 근데 하지만 적십자 회비를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징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설왕설래 오르내릴 때가 좀 많죠. 요즘은 이거 이제 뉴스도 좀 나오고 해서 아 이거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보다 아니라던데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여전히 세금 고지서 같은 거라서 전기요금 낼 때 같이 내야 되나 보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보면 이제 고지서처럼 보이기 때문에 흡사해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뭐 그런 비용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아 내가 누군가를 좀 돕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라고 하면 내셔도 되고 네. 내기 싫으면 안 내셔도 되는. 근데 안 내면 또 한 장 날라오던데. 맞습니다. 그 2월에서 3월 사이에 뭐 네. 꼭 독촉장처럼 이제 다시 한번 또 날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꼭 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계속 드는. 그래서 내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뭐 좋은 일 하니까 도와주자 하고 내시는 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 발급과 관련돼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주소와 이름 등 내 개인 정보를 다 이제 알고. 지자체도 아니고 적십자사가 알고 이걸 활용하느냐. 사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이사를 갔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쫓아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인데. 그래서 그 비밀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적십자사는 운영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개는 요청할 수 있다까지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못 박아놨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안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는군요. 예, 그래서 국가가 보유한 개인 정보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지역의 통반장님들께서 가가호 네. 방문해서 이제 수첩에다가 적어서 이제 회비 내세요라고 해서 아 기억난다. 예, 기억난다. 티격태격 많이 하셨는데 적십자 회비 받으러 왔어요 하고 네. 저 이웃 아주머니 오신 적 있었어요. 네, 2000년부터는 이제 지로납부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그나마 이제 좀 그런 트러블이 좀 줄어들었고요. 예.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금 이것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다. 개인 정보를 위반한 거 아니냐. 네. 보호를 그래서 헌법에 또 위배된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예. 2017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그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일단은 뭐 그 대한적십자사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이제 공공성이 충분히 필요하니까. 있기 때문에 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어떤 이러한 조항들이 합헌이다라고 일단은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2020년 올해 다시 또 헌법소원이 제기돼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은 뭐 한 번 결정 났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차례 계속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겠고 좋은 일인 건 알겠으나 네.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적십자사인 뿐만 있는 게 아니니 네. 다른 민간 단체처럼 똑같이 번호표 뽑고 똑같은 조건에서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적십자사에 그런 대해서 얘기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준 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자체가 예. 좀 위헌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그래서 이제 판단을 구해보는 거죠. 야 이것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도 하고. 들긴 하지만 또 뭐, 생각해보면 그럴 누가 수도 해? 있겠다라는 누가 해?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게요. 지로용지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세금인 줄 알고 냈어요 하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속았다는 불만이 먼저 생기니까 예. 다른 사실 이제 생각하기 지로용지를 이제 제작하고
발송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연간 2천만 건이 넘게 이제 제작 발송이 되다 보니까 이 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이제 제기되다 보니까 작년 2019년이죠. 2019년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대한적십자사 회장님께서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했어요. 3년 이내에 지로용지를 한번 없앨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럼 회비 어떻게 걷죠? 그러니까 이제 회비를 어떻게 걷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계좌 이체라든지 뭐 정기적으로 내가 후원을 하고 싶은 민간 단체처럼. 민간 단체처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가능할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있으면 네. 글쎄요 뭐 TV 시청료도 전기요금에 끼워서 걷듯이 네. 뭐 이것도 그렇게 끼워 좀 주세요 하면 또 못할 것도 없는 것 못할 같긴 것도 한데 없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항상 논란거리는 비용 되겠네요. 징수는 이렇게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여기도 공공기관이니까 취업하면 좋은 직장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평들이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은 뭐 봉사라든지 뭔가 이제 지역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선호되는 직장이기도 한데 네. 이제 급여가 좀 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에 비해서 일이 많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급여 많이 주기가 제일 눈치 보이겠어요, 그렇죠? 전체 직원은 한 4,3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직원 평균 보수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신입사원 경우에는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적지는 않은데. 예, 많이 적지는 않은데 예. 매년 채용하는 규모가 연간 한 260에서 430명 정도예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 직원의 많을 때는 한 10% 정도로 새로 채용하고 네. 그럼 그 말은 전체 총 정원은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자주 나가신다는 많이 거고. 나가신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뭔가 이제 뭐 취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일부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는 조직인데 여기는 재밌는 게 이제 전국 단위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아예 내가 어느 권역에 전국 지역별로 예, 어느 권역에 자원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동네를 떠나서 어디 먼 곳에 가고 싶지는 않아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 그 지역본부에 지원하면 되고. 네, 상당히 유리하고요. 어디에 있어요? 뭐 우리 이제 광역처럼 뭐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권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업무 특성상 이공계보다는 이제 인문계를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인문계 취업생들한테는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공계도 남 돕는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가산점 반영 항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각종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뭐 사회와 관련된 그 봉사활동 기록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우대합니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헌혈 기록 이런 거 물어보면 헌혈 기록까지는 아마 전략적 포함이 안 되는 헌혈이 것 좀 같고 비슷할 텐데. 그다음에 이제 이 적십자사 뭐 총재한테 이제 회장이죠 지금은 예. 회장님한테 이제 무슨 표창장을 받았다든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 내가 어릴 때 받았던 뭔가 표창장이 있으면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사할 때. 예, 입사할 때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고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긴 한데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이 기관의 정치가 뭐지? 정체가 뭘까라고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야기거리가 돼. 예,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날짜를 쭉 보니까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1년에 한 50번쯤 있는 토요일인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보람있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아침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